이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노출 측정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 부분에서 그 조리기하고 셔터를 이용해서 노출을 맞추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촬영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수동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우선 모드 이런 식으로 내가 빛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대한 그런 그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노출형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조절하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빛을 조절하는 게 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사진은 빛으로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이 빛을 잘 조절하는 게 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 빛을 조절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정 노출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노출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강의 드리는 그 중심은 기계적인 적정 노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마치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노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적정 노출이라는 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진가의, 그러니까 주관적인 적정 노출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기계적인 적정 노출, 그러니까 평균적인 적정 노출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이 빛을 조절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빛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도 빛을 측정하는 그 방법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노출을 측정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에서 이렇게 측각 모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카메라에서 빛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출이라고 빛을 조절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지금 여기 자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에 들어오는 빛의 그 위치에서 바로 재주는 걸 입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처럼 그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측정하는 걸 반사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런 요게 일반적으로 익스포저 메타라고 해서 이 노출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빛을 잘 조절해야만이 완성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형 카메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를 일반적으로 소형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형 카메라에는 노출계가 내장돼 있죠. 그래서 훨씬 편리하게 자동 노출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좀 과거보다는 편리하게 우리가 노출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빛을 좀 더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노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속전속결 과정이기 때문에 노출계까지는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또 이런 노출 형태의 앱들이 스마트폰에 깔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나와 있어요. 초창기에는 다 공짜 무료였는데 지금은 다 돈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앱 개발자들이 그런 그 노력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주고 사는 게 낫겠죠. 근데 이 스마트폰에 까는 이런 노출계 앱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십만 원 주고 사는 익스포저 메타하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노출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다가 노출 앱을 한번 깔아주면 훨씬 더 우리가 그 빛을 조절하는 그 원리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에 이런 장비들은 그 노출계다, 익스포저 메타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이 시간에 강의해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하여튼 참고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출계라고 얘기하고, 빛을 측정하는 방법은 입사식과 반사식이 있는데, 입사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진 찍히는 대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사체라고 얘기했잖아요. 피사체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빛을 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피사체에 가까이 가서 빛을 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대상에 근접해서 빛을 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극히 드뭅니다. 뭐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나 아는 친구들 기념사진 찍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 빼놓고는, 예를 들어 풍경을 찍는다든가 뭐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를 찍는다든가 스포츠 경기를 찍는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노출을 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사식은 대상에 들어오는 빛을 직접적으로 재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더 정확한 노출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대상에 부닥쳐서 오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반사식 측정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반사식 측정은 입사식보다는 노출의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대상에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빛을 재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갖고 있고, 그 입사식과 같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반사식 측정 방법이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 카메라에는 내장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이런 기계식 카메라에는 하나 정도뿐이 없었는데, 하나의 노출 측정 방법뿐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전자식 필름 카메라로 오면서 이 측정 방법이 몇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디지털 카메라로 오면서 훨씬 더 정밀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반사식 측정 방법에는 또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후지에서 나온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바디 위쪽에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모드로 되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 카메라 메이커들은 3개나 4개 정도로 측정 모드를 해놓습니다. 근데 지금 후지 같은 경우 지금 3개인데요. 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 화면에는 요건 캐논 카메라에서 나와 있는 그 측강 모드가 4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 보통 4종류, 3종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요 맨 앞에 있는 게 지금 캐논 애들은 평가 측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가 측강. 이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멀티 패턴 측강이나 다분할 측강, 그러니까 멀티 패턴 측강을 우리말로 해서 이제 다분할 측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캐논에서는 평가 측강이라고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측정 모드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 대다수의 촬영 대상에서는 이 평가 측강이 가장 정확하게 노출을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에 와서 이 노출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 사진을 하지 않고 디지털 사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노출이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나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평가 측가이라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 캐논만 있는지 다른 메이커에도 니콘인가에서도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요건 부분 측강이라고 얘네들이 또 해놨습니다. 부분 측강. 전에는 옛날에는 스포트 측강 해갖고 우리말로 부분 측강 그랬는데, 이 캐논 애들은 부분 측강하고 스포트 측강을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요게 부분 측강, 요게 그 스포트 측강, 그 다음에 요게 중앙 중첩 측강, 그래서 4가지로 만들어 놨고요. 이 후지는 스포트 측강, 다분할 측강, 그 다음에 이게 평균 측강인가 그럴 거예요. 요게 또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요렇게 3개에서 4개로 측강 방법을 좀 세분화해서 좀 더 정밀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측강 모드를 변경해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빛을 컨트롤할 수 있게, 지금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에선 그 측강 모드가 좀 더 정밀화해지고 여러 단계로 구분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 멀티 패턴 측강이라는 게 나오면서 노출이 굉장히 수월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이 노출의 기준, 카메라도 빛이 많이 들어왔다, 빛이 덜 들어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빛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는 기계식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전자식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이 노출의 기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중간 회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율 18%를 갖고 있는
중간 회색인데 모든 카메라의 노출은 요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회색보다 대상이 밝다 그러면 야 빛이 너무 많다. 조리개를 조여라,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 중간 회색보다 이렇게 짙은 검정색이나 짙다 그러면 야 빛이 너무 부족하다, 조리개를 열어라,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라 라는 식으로 이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해서 노출을 측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색보다 밝으면 빛이 많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회색보다 어두우면 어둡다고 해서 빛을 더 주라고 카메라의 빛을 조절해 주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의 노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상의 밝기를 회색으로 몰고 가는 게 실질적으로 카메라의 노출기다. 그러니까 검은 걸 찍어도 회색, 하얀 걸 찍어도 회색.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스키장이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이런 설경에 있는 풍경을 찍다 보면 눈이 하얗게 떨어지지가 않고 약간 그 뭐 산성 눈처럼, 오염된 눈처럼 좀 진하고 어둡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카메라 노출계는 회색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눈에서 반사각이 심한 곳에서 노출을 쟀을 때는 그 반사각이 심한 거를 재도 회색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얀색, 하얀 눈이다, 하얀 백사장이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나온 노출보다 오버 빛을 더 줘야 돼요. 그래야 하얀 게 하얗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노출 보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검정색을 찍는데 검정색이 많은 부분, 뭐 검은 가방을 찍는다든가 막 이럴 때도 그걸 노출계로 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카메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그 검정색 가방이 회색 가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진짜 원본대로 검게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에서 설정해준 노출값보다 빛을 덜 줘야 돼요. 그래서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이 좀 더 검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노출 보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속전속결 강의의 기본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응용을 하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아무리 비싼 카메라들에도 뭐 싼 카메라나 비싼 카메라나 공이 똑같이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빛을 노출을 재준다라는 것 전부 다 회색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면은, 야 저걸 제가 카메라에서 지시해준 대로 지금 회색이 될 것 같으니까 빛을 더 줘야 되겠다, 덜 줘야 되겠다라는 그 판단이 쓴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되고, 이 측각 모드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알아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다분할 측각인데 지금 여기 보면 니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캐논 애들은 평가 측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분할 측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림 자체가 좀 틀려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캐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설명서에 보면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다분할 측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파인더를 쳐다봤을 때 그 LCD나 파인더를 봤을 때 거기서 보이는 화면을 갖다가 다 분할한 거예요. 여러 단계로 나눈 겁니다. 여러 단계로 나눠서 부분 노출을 재가지고 평균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게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기계적인 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밀하게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떤 원리로 돼 있다 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입장이라, 이 다분할 측각이라는 구조 자체가 뭐 세밀하게 어떻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히 캐논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32분할, 뭐 최근에 나온 건 뭐 64분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돼 있다 화면을, 예를 들어 32분할이다 그러면 화면을 32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독립된 형태로 빛을 재주고, 그 빛을 32군데에서 빛을 재준 걸 평균으로 내가지고 우리 노출값으로 제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하는 그 화면의 그 공간에는 하이라이트도 있고 섀도우도 있고 중간 톤도 있고 뭐 그라데이션 형태로 다단계의 노출 밝기가 있을 텐데 그걸 다 따로따로 측정해서 평균값을 측정을 해주니까 그냥 셔터만 눌러도 웬만한 건 노출이 맞는다는 얘기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 노출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거고요. 뭐 특히 야경이라든가 이럴 때는 필름 사진에는 야경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데이터를 잡아야 되고, 처음에 나가서 그 데이터를 잡아서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본 촬영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야경 촬영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야경 진짜 누워서 떡먹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월하게 됐다는 얘기가, 그만큼 노출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지고 정밀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의 그 일익을 담당한 게 이런 평가 측각, 다분할 측각이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촬영에는 그냥 이 평가 측각, 다분할 측각 모드로 멀티 패턴 측각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설정을 해놓고 찍으면 아주 특별한 광원 상태가 아닌 경우 빼고는 그렇게 실패할 일은 거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용한 게 스포츠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포츠각. 근데 일단 다른 브랜드에서는 그냥 스포츠각이라는 것만 있지만 캐논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분 측각도 있고 스포츠각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포츠각은 모든 브랜드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점 하나 그냥 이렇게 흑백으로 된 일장기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스포츠각의 그런 그 표시인데요. 이 스포츠각은 화면의 중앙 부분에서만 100%의 빛을 잡아주는 거고, 나머지 90%에 되는 바탕에서는 빛에 대한 측정을 해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만 빛을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노출을 재줄 수 있다. 그렇지만 평균적인 노출값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노출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많지만 제대로만 측정해주면 좀 더 정밀하고 확실한 빛을 재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똑같은 형광등이나 백열등 아래에 사람이 있어도 그 스포츠감으로요, 그 사람이 이마를 재고 머리카락을 재고 입은 저처럼 검정색 옷을 입었다면 검정색 옷의 재분요, 같은 광원인데도 불구하고 노출 차이가 한 스텝 두 스텝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의 노출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할 때는 이 스포츠각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실루엣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루엣.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노출 방식이 반사식 측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부닥쳐서 들어오는 빛을 재주는 건데, 대상보다 뒤에 센 광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센 광원의 빛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역광 촬영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역광으로 찍게 되면 인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실루엣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실루엣. 이런 걸 우리가 실루엣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림자 형태로 검은 덩어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빛이 굉장히 밝고 세기 때문에 우리 노출계에서는 이 빛을 기준으로 해서 빛을 잡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그 주 대상이 이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검은 덩어리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디테일이나 요 바위의 디테일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은 스포츠광으로 노출을 재주면, 바위나 사람한테 맞춰주면요, 이쪽의 톤을 살려주기 때문에 대신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날아가더라도 이 인물이나 이 바위의 질감을 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멀티 패턴 측각으로 이렇게 이 화면을 재더라도 이 멀티 패턴 측각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분할 측각이니까 강한 빛의 반사각이 센 부분에서는 이 멀티 패턴 측각, 다분할 측각도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광원 상태가 주 대상보다 반사각이 센 그런 배경을 가지고 노출을 잴 때는 스포트 측각이라는 거로 돌려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요런 부분, 사람이면 사람, 바위면 바위에다 노출을 맞춰주면 요 부분에 대한 노출을 기술로 빛을 재주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배경은 하얗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웨딩 촬영의 야외 촬영 같은 경우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신랑 신부나 특히 신부 같은 경우에 웨딩 드레스 입고 면사 벗은 상태에서 역광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투과된 상황에서 인물의 그 부드러운 광원이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부드러운 광원이 떨어지고 그림자가 생겨서 훨씬 더 소프트하게, 그 다음에 배경은 날려버리니까 소프트하고 화사한 하이키톤의 인물사진, 배경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도 인물의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스포츠감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스포츠감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익스포저 메타, 노출계를 기준으로 하면 1도 정도의 화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만 빛을 재주는 거고, 캐논에는 스포츠각 말고 또 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부분 측강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기호가 있었는데 그 부분 측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측강은 화면이 좀 그 측강 범위가 좀 넓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건 우리가 독립된 노출계에도 스포 측강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도 그 다음에 뭐 3도인가 그 다음에 10도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넓게는 10도, 좁게는 뭐 3호에서 5도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좁은 게 1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측강은 스포트 측강보다 좀 측강 각도가 좀 넓은 겁니다. 넓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부분 측강으로 해서 그 최근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나중에 세분화돼서 나온 것이다. 그 전에 캐논도 스포츠감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부분을 측정을 해주고자 할 때는 부분 측강을 해주시면 되고, 아주 부분을 좁은 부분에서 노출의 정확성을 측정하고 싶을 때는 스포츠 측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스포츠 측강으로 이 노출을 뭐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 재주고 섀도우 재주고 중간톤 재줘서 세 단계의 노출을 평균값으로 해서 찍게 되면 하이라이트도 살고 섀도우도 살고 중간톤도 사는 그런 노출을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스포츠감이나 이 부분측감은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지만 훨씬 더 반사신 노출계에서는 노출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는 좀 더 정밀한 노출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다. 그래서 모든 카메라 브랜드에는 이런 스포츠 측강이 있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부분 측강이 있고 그 다음에 니콘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하이라이트 측강이라는 그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카메라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다분할 측강, 그러니까 멀티 패턴 측강하고 스포츠 측강은 어떤 브랜드에서든지 다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출을 측정해주면 거의 노출에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일반적인 이런 역광이나 이런 상태가 아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분할 측강, 멀티 패턴 측강으로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시면 그냥 무난한 촬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중점 측강입니다. 가끔 이제 평균 측강이라는 것도 있는데 평균 측강은 전체 파인더 화면 자체에서 100%의 평균값을 잡아주는 거라 실질적으로 정면광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 노출의 정밀도를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일반적인 노출,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때는 정면광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상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광선을 카메라 위치에서 본 걸 정면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면광은 사진적인 효과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조건의 그런 광원이라 잘 쓰질 않습니다. 대부분이 45도 각도에서 들어오는 사광, 90도 각도에서 들어오는 측광, 뒤에서 45도 들어오는 반역광, 그 다음에 완전히 90도에서 들어오는 역광, 이런 광선들을 주로 쓰다 보니까 사광이나 측광에서는 멀티 패턴 측광으로도 얼마든지 커버가 되지만 반역광이나 역광 같은 경우에는 반사광이 더 세기 때문에 특히 이런 평균 측광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측광이나 사광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평균 측광이라는 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에 평균 측광 모드가 있다라고 그냥 무시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 중점 측광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멀티 패턴 측광이나 스포트 측광만 제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 그렇게 굳이 쓸 일은 없습니다.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카메라에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설정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뭐 이것도 카메라마다 틀린데 30에서 40% 주변에서 나머지
그 60에서 70%의 노출을 잡아줘서 그러니까 2분할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가운데다 두고 노출을 재줘서 두 개의 노출값을 합해갖고 평균값을 잡아주는 게 중앙중점 측광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니까, 뭐, 우리가 그 기계식 필름 카메라에는 중앙중점 측광 모드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 찍을 땐 대부분 중앙중점 측광 모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노출을 측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중앙중점 측광을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노출계는 반사식이다. 대상에 부닥쳐서 들어오는 빛을 재주는 반사식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노출의 중심은 중간의 회색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간 회색보다 밝거나 어두우면 다 중간 회색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찍는 대상이 그 어둡고 하얀 거는 거기에 맞춰서 노출을 더 주든가 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일일이 계산을 하기 싫으면 다분할 측광이나 멀티 패턴 측광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측광을 또 캐논으로 얘기하면 평가 측광으로 세팅을 해놓고 찍으면 회색이든 어두운 거든 평균적인 밝기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노출에 실패할 확률은 적다. 근데 대신에 반사각이 센 역광이나 반역광 같은 경우에는 노출의 다분할 측광이라고 해도 노출의 그런 그 허용 오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포 측광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의 노출을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갖고 평균값으로 촬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로 해주시면 돼서 멀티 패턴 측광과 스포 측광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측광 모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는 이 정규 수업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길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의는 속전속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모리 카드가 어떤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메모리 카드 종류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메모리 카드들이 나와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CF 카드하고 SD 카드 이렇게 두 종류로, 이게 CF고 이게 SD 카드고요. 좀 세분해서 구분한다면 요즘은 미니 SD 카드도 나와 있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렇게 더 작은 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미니 SD 카드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SD 카드 아답터로 그런 미니 SD 카드도 사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CF 카드하고 컴팩트 프레시 카드, 그래서 CF 카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캔 디스크라고 그래갖고 샌디스크군요. 샌디스크라고 해서 SD 카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메모리 카드인데, 이 메모리 카드는 그 수명이 있다 없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사에서도 판매할 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 익스파이,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적어주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건 관리만 잘해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포맷을 가끔 한 번씩 해줘야 된다는 얘기. 우리 카메라 메뉴 버튼을 보면, 메뉴를 찾다 보면 포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에서도 포맷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그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잘라내기 해가지고 컴퓨터나 이런 다른 저장 매체로 옮기지 않습니까?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 카드에는 사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사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진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잘라내고 남은 흔적들이 메모리 카드에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찌꺼기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디지털 사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리커버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고장 원인이 분명히 조금 전까지도 셔터도 누르고 모든 기능이 다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다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에러가 뜨면서 깜빡깜빡 하면서 셔터도 안 눌러주고 모든 기능이 올스톱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메모리 카드예요. 메모리 카드를 빼서
보면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얘기. 그 충돌의 요인이 어디냐면 이 잘라냈다라고 하지만 그 이미지는 남아 있고, 근데 메모리 카드가 에러돼서 충돌이 돼가지고 이 완전히 이미지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리커버리 프로그램에다가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으면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사진 찍다가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뭐 이렇게 긴장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은 제가 설치를 안 해봤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이 복구할 수 있는 양에 따라서 가격은 정해지는데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2, 3만 원대에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집어넣으면 분명히 메모리 카드를 내가 잘라내기 위해서 empty된 빈 메모리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복구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요, 조금 전에 내가 잘라내서 다른 저장에다가 저장 매체에다 저장한 그 사진들이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그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엄청 빨리 100% 복구를 시켜줘요. 그리고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뭐 반이나 뭐 이런 것만 복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혼이, 혼은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혼은. 그래서 내가 잘라내기 하고 empty된 메모리 카드인 줄 알고 이제 또 찍잖아요. 찍으면 또 이미지가 형성되니까 또 잘라내고, 또 다시 잘라냈으니까 벼으니까 또 찍고 해서 그렇게 이미지의 그런 잔상들이 계속 중첩이 되면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모리 카드를 정기적으로 포맷을 시켜주면은 이 방청소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좀 잘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컴퓨터도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속도는 느려지고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니까 가끔 한 번씩 포맷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맷을 해주면 다시 한번 방청소를 해서 모든 걸 제자리로 갖다 놓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메모리 카드도 촬영량이 많으신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촬영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포맷을 해주면 그 이미지 충돌에 의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거의 없어지고, 이 메모리 카드도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그 포맷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배터리죠.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배터리가 심장입니다. 심장. 뭐 메모리 카드, 이미지 센서, 뭐 지하물이 뛰어난 기술력, 퀄리티를 가진 그런 장비라고 그래도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모든 동작이 멈춰버립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과거에 완전 아날로그 카메라, 기기식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해주는 게 노출만 측정해주는 역할을 해줬지, 뭐 셔터를 감고 셔터를 누르고에 대한 뭐 초점을 맞추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계식 셔터였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가 떨어져 노출이 안 맞으면 노출을 맞출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촬영해왔던 그런 짬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노하우로 브라켓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출을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촬영하는 이런 방법도 이렇게 비상수단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촬영을 해갖고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모든 동작이 멈춰버리고,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미러리스 카메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가 떨어지면 파인더 자체도 안 보이니까 모든 기능이 올스톱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는 방전이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래된 배터리는 자체 방전율이 높아가지고 분명히 내일 촬영 가니까 어젯밤에 풀로 충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촬영장에 나와서 사진을 찍다 보면 방전돼 갖고 배터리가 떨어진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엑스트라가 여분의 배터리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게 더 좋다. 달랑 하나만 갖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여분으로 꼭 하나. 이거는 뭐 일반 편의점이나 뭐 트리플 A나 더블 A 같은 이런 일반적인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편의점에서 이런 데서 살 수가 없고 카메라점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지방이나 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걸 파는 카메라점이 없죠. 그러니까
꼭 하나 정도는 더 여부로 갖고 계시는 게 큰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다. 뭐 아까 SD 카드나 메모리 카드 설명할 때도 잠깐 빠뜨렸지만 메모리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카메라 설정에 메모리 카메라 카드 없이도 셔터가 눌러지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메모리 카드 없으면 셔터가 안 눌러지게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 카드가 없어도 셔터가 눌러게끔 설정이 돼 있었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막 열심히 찍었습니다. 막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장된 이미지가 없다 보면은 메모리 카드가 없는 경우예요. 촬영할 때 꼭 메모리 카드가 카메라에 꽂혀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혹시 메모리 카드를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을 때는 이 메모리 카드도 여부로 한두 개는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같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알아야 될 게 촬영 자세입니다. 촬영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무조건 이렇게, 특히 이제 미러리리스 카메라는 이 파인더가 없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LCD가 파인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카메라의 흔들림이나 떨림, 좀 안정적인 자세에서 좀 더 정확한 그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지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 카메라 자체는 이 가로 프레임으로 잡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오른손잡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래갖고 왼손 바닥은 카메라 바디를 받쳐줘서 이 받침대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팔뚝 위쪽을 우리가 상박부라고 그러는데, 상박부를 가슴 쪽에 밀착시키고 이 팔뚝을 딱 받침대로 해갖고 이 밑으로 내려도 버틸 수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해주게 바디하고 렌즈를 받쳐주고, 오른손은 이 셔터 검지로 셔터 버튼 누르게끔 해서 바디를 잡고요. 이런 식으로 잡아줘서 카메라를 몸쪽으로 완전히 좀 당겨줘야 보다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즈가 나온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 세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은 이렇게 팔뚝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지만, 물론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버튼에서 셔터를 누를 수 있는 배터리 팩을 하나 달면은 이 세로 프레임에서도 셔터를 누를 수가 있어서 양팔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 그런 액세서리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는 일반적인 카메라에서는 이 셔터 버튼이 이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쪽 팔뚝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더 왼쪽 팔에 힘을 줘서 안전하게 해갖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서, 좀 더 간혹 보면은 이렇게 바디 양쪽을 이렇게 잡는, TV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는 사람도 불안해 보여요. 카메라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거. 불안한 자세로 사진 찍다 보면 사진의 그런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걸 명심하시고 자세를 이렇게 취해 주시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항상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